새벽은 설악산 자락을 매일 조금씩 다르게 물들인다. 우내암 처마 끝에는 밤새 맺힌 물방울이 줄줄이 매달려 있다. 바람이 살짝 스쳐가면 방울이 떨어져 마당의 먼지를 가라앉힌다. 진우 스님은 대청마루를 쓸다가 문턱 너머에서 낯익은 그림자를 본다. 검은 빛의 비늘, 고개를 낮춘 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길쭉한 선. 그 녀석이 오늘도 왔다. 스님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부엌에서 작은 사기 그릇을 꺼낸다. 물을 떠서 놓고 따끈한 흰쌀을 한 숟가락 얹어둔다. 짐작했던 대로 뱀은 그릇 곁에서 멈춘다. 혓바닥을 살짝 내밀어 냄새를 가를 뿐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대신 몸을 접어 허리처럼 굽히고는 고개를 한 방향으로 돌린다. 마을을 내려다보는 비탈 아래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는 쪽이다. 거길 보자는 거니? 스님이 낮게 말한다. 대답은 없지만 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고요한 기세가 이상하게 또렷하다. 스님은 그 방향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마루를 쓴다. 짧은 고민 끝에 물그릇을 느티나무 쪽 가장자리로 옮겨 놓는다. 뱀은 그릇을 따라오지 않는다. 고개만 더 낮게 같은 곳을 가리킬 뿐이다. 작은 의문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남는다. 아침 공양이 끝나고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비가 잦아든 듯 하다가도 다시 세차게 퍼붓는 장마다. 들판은 폭우처럼 질퍽하고 가을은 어젯밤보다 한 뼘쯤 더 불어났다. 사람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뱀을 한 번씩 훑어보고 스님을 본다. 누군가는 불편함을 숨기지 못한다. 나쁜 조짐 아닙니까, 스님? 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마을의 반장을 맡은 윤성호가 사람들 사이에서 한 발 앞으로 나온다. 며칠째 저렇게 오는데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됩니다. 접지 말고 지켜봅시다. 진우 스님이 말한다. 사람도 산짐승도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길을 찾을 때까지 잠시 머무를 수 있지요. 말끝이 부드러웠지만 마당의 공기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박은주가 두 손을 팔짱 끼고 느티나무 쪽 비탈을 흘기 본다. 저 나무 뿌리 쪽 어제 밤에 흙이 좀 꺼졌던데요. 폭우에 더 미끄러지면 위험할 것 같아요. 비 그치면 살펴보죠. 스님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 뱀이 몸을 조금 움직인다. 꼬리 끝이 마당에 젖은 흙에 길게 선을 그린다. 그리고 다시 느티나무. 그 조용한 지시가 눈에 밟힌다. 전고가 가까워질수록 구름이 두꺼워졌다. 산 위는 흰 김처럼 부옇게 피어오르고 바람은 축축해졌다. 절 마루 밑으로 가을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스님은 요사체의 낡은 문고리를 손끝으로 돌리다가 멈춘다. 마음이 자꾸만 같은 곳으로 모인다. 무엇이든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감각. 손에 작은 삽을 쥔다. 젖은 흙을 뒤집을 만큼만. 그는 먼저 부엌으로 가서 허리띠를 메고 손등에 고무장갑을 낀다. 비는 오락가락한다. 마을 사람 셋이 스님 뒤를 따른다. 윤성호, 박은주, 그리고 갓군에서 제대한 청년 하나. 셋 다 말수가 줄어있다. 삽과 긴 막대기 하나씩을 들고 느티나무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비탈은 예상보다 더 미끄러웠다. 물기는 얇은 유리막처럼 흙 위에 깔려 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발목까지 빠졌다. 느티나무는 어른 둘이 팔을 벌려야 닿을 만큼 넓었다. 나무 껍질에는 오래전 번개가 지나간 듯한 상처가 사선으로 남아있다. 그 바로 아래 흙이 기와처럼 조각조각 갈라져 있다. 여기였지요. 박은주가 속삭인다. 그녀의 발끝 앞쪽 흙이 움푹 패여 있다. 폭우가 지나간 자리가 늘 그렇듯 하염없이 지워지고
하염없이 드러난다. 스님은 무릎을 굽혀 손으로 흙을 집어든다. 물과 진흙이 섞인 색이 마치 묵처럼 탁하다. 그는 삽을 넣을 자리와 넣지 않을 자리를 눈으로 가른다. 그 순간 마당에서 보이던 뱀이 조용히 가까워진다. 비탈의 가장자리에 몸을 반쯤 숨긴 채 고개만 내민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숨을 고른다. 누군가 십자가를 긋듯 손가락으로 허공을 훑는다가 멈춘다. 스님은 삼날을 느티나무의 겉뿌리 사이로 아주 얕게 들이민다. 흙을 들어 올려 옆으로 덜어낸다. 첫 삽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만하시죠. 윤성호가 말한다. 집안이 더 무너질 수 있어요. 스님은 고개를 들어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하다. 비가 더 세지면 내일은 더 위험합니다. 지금 아주 조금만 보겠습니다. 그는 삽 대신 손으로 흙을 긁어낸다. 손바닥에 모래가 갈리고 물이 스며든다. 얇은 뿌리 하나가 부러지며 기운다. 그 아래 손끝에 이상한 빈 느낌이 닿는다. 흙이 아닌 공기, 속이 비어있는 듯한 가벼운 공간. 스님은 숨을 멈춘다. 손가락을 더 깊이 넣지 않는다. 잠깐 그대로 멈춘다. 누군가 뒤에서 조심스레 묻는다. 뭐가 있습니까? 스님은 대답 대신 느티나무의 위를 한번 올려다본다. 빗줄기가 잎사귀를 때리고 물방울이 줄지어 떨어진다. 그 물방울 사이로 뱀의 눈동자가 반짝인다. 마치 누군가 여기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그날 오후 하늘은 마치 마음을 바꾸기라도 한 듯 잠잠해졌다가 다시 급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처마 끝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1시간쯤 지나니 마당 절반이 잿빛 웅덩이가 되었다. 사람들은 흩어졌다가 해가 기울 무렵 다시 모여들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스님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았다. 그의 옆에는 묵직한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다면 스님의 자개 상자에서 꺼낸 물건들이었다. 비에 젖지 않게 비닐로 단단히 감싼 봉투도 그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것들을 펼치지 않았다. 순서가 있다고 느꼈다. 먼저 땅의 말을 들어야 했다. 밤이 되어도 뱀은 떠나지 않았다. 마당의 조그만 돌 위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느티나무 쪽을 보고 있었다. 불빛이 닿지 않는 가장자리, 그 얇은 경계에 머무는 모습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비늘이 물결처럼 일었다. 스님은 작은 휴대용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대신 법당에서 모셔온 미다디 등을 희미하게 밝히고 마루에 앉아 숨을 낮췄다. 숨소리가 조용해질수록 빗소리 안쪽에서 다른 소리들이 떠올랐다. 사시사철 들리는 가을 소리, 나무잎이 서로 스치는 소리, 그리고 어디서인지 아주 약한 금속성 흔들림. 바람에 꼬리를 단 종이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 느티나무 아래에서 낮에 느꼈던 빈 곳을 떠올렸다. 손끝을 스치는 공기의 차가움과 가벼움, 흙의 무게와는 다른 말 그대로 비어있는 자리.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만 같았다. 스님은 오래전 소실된 기록들을 돌려본 후 마음속에서 장면을 하나하나 끼워 맞췄다. 뱀이 매일 같은 시간에 오기 시작한 날, 나무에 상처가 언제 생겼는지, 비탈이 꺼진 밤과 다음 날의 사람들의 표정.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맞닿는 조각들은 냉랭할 만큼 분명했다. 내일 조금만 더 파보겠습니다. 스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섞여 사라졌다. 그러나 마당의 끝,
돌 위에 웅크린 뱀의 고개가 아주 느리게 끄덕인 것처럼 보였다. 착각일지도 몰랐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자정 무렵 비는 다시 잦아들었다. 구름은 여전히 두껍지만 멀리서 개 한 마리 짧게 짖는 소리가 들렸다가 끊긴다. 스님은 보자기를 들고 요사차의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바닥에 앉아 보자기의 매듭을 풀뜨듯 마음의 매듭을 하나 푼다. 그러나 봉투를 여는 일은 내일로 남겨둔다. 먼저 땅이 보여준 빈 곳을 확인해야 했다. 새벽이 오기 전까지 그는 대청마루에 다시 앉아 호흡을 고른다. 빗물 냄새가 희미해지고 나무의 숨결이 가까워진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그 빈 곳에서 누구의 이름도 없는 기척이 올라오는 듯 했다. 새벽 안개가 비탈을 낮게 깔고 지나갔다. 밤새 베어든 물은 계단처럼 층층이 고였다가 작은 바람에도 금세 흔들렸다. 진우 스님은 허리에 로프를 감고 발밑에 넓은 판자를 눌러 고정했다. 빗장처럼 단단한 흙은 아니었다. 밀어 넣으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성질, 윤성호와 박은주, 그리고 청년은 말수를 줄인 채 삼나를 얕게 세웠다. 뱀은 마당 끝 돌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느티나무 쪽을 향한 고개만 밤부터 그대로였다. 누가 먼저 말하되 빈 숨이 그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다. 첫 삽은 흙만 토해냈다. 둘째, 셋째도 비슷했다. 흙 속에는 작은 가지, 오래전 떨어진 인맥이 섞여 나왔다가 물기에 젖어 금세 풀렸다. 스님은 삽을 내려놓고 손으로 빗겨낸다. 손바닥이 매끈한 뿌리를 스칠 때 툭 가늘게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너무 깊이 파지 않기 위해 매 순간 멈춰야 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소리가 또렷해졌다. 멀리 가을이 굽어도는 소리, 옷깃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땅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 나무 냄새처럼 맑고 오래된 천의 냄새처럼 희미했다. 이곳에 한때 무엇이 머물렀다는 표정이 말없이 풍겼다. 여기 조금 이상합니다. 청년이 낮게 말했다. 삽 끝에 닿는 감이 달랐던 모양이다. 스님이 무릎을 굽혔다. 손가락으로 흙을 쓸어내리자 굵은 뿌리 곁에 매듭진 조각이 만져졌다. 땅이 스스로 감춘 것처럼 단단히 묶인 모양새였다. 그 위를 덮고 있던 흙을 손바닥 너비만큼 걷어내자 물에 세우며 검게 변한 청끝이 모습을 드러냈다. 누구의 것도 아닌 조심성이 두꺼운 침묵처럼 내려앉았다. 스님은 숨을 고르고 손을 거두었다. 이 자리는 전문 인력이 확인해야 한다. 묻어둔 시간이 혼자 말하도록 성급함을 멀리해야 했다. 면사무소와 경찰에 연락했다. 모두가 비탈에서 물러나며 흙을 다지지 않도록 발자국을 살폈다. 기다리는 동안 스님은 요사채로 돌아가 작의 상자를 꺼냈다. 젖지 않게 감싸둔 봉투와 오래전다면 스님이 남긴 기록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상자를 열었다. 상자는 쓰다듬을 때마다 달빛처럼 잔잔한 무늬를 내보였다. 뚜껑 안쪽에는 손때가 묻은 작은 종이 한 장이 얇게 붙어 있었다. 글씨는 흐렸지만 서두는 선명했다. 밤마다 들었다. 가늘게 흔들리는 쇳소리. 누구도 울리지 않았던 종이 울렸다. 봉투 안에는 날짜가 다른 메모들이 고무줄에 묶여 있었다. 스님은 맨 위에 한 장을 꺼냈다. 다면 스님의 글씨였다. 비 오는 밤에 대한 기록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느티나무, 비탈, 그리고 불현듯 사라진 발자국. 내가 지켜야 할 아이를 잃었다. 문장은 그 뒤로 더 작아졌다. 비가 그친 날
나는 길을 잘못 골랐다. 사람을 부르지 않았고 먼저 숨을 골랐다. 시간이 지나면 숨도 고요해질 줄 알았다. 스님은 눈을 감았다 뜨고 다음 장을 넘겼다. 종이 끝에 작은 점들이 묻어 있었다. 먹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흔적들. 기록은 마지막에 가늘게 떨리는 획으로 멈춰 있었다. 나는 종이 울릴 때마다 그 자리를 본다. 느티나무, 그 아래 빈 곳. 점심 무렵 마당에 몇몇 노인들이 모였다. 이름을 오래전에 두고 온 사람들처럼 말없이 서성기기만 했다. 박은주가 그들 곁에 서서 상자에서 뺀 종이를 조심히 펼쳐 보였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잔잔했다. 글씨를 따라 차분히 읽어 내려가자 노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그때 사라진 애를 다들 잊은 척했지. 누구랄 것 없이 한마디가 흘렀다. 이름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눈빛이었다. 이름을 부르면 숨겨둔 시간이 갑자기 빛을 받을까 두려운 표정들. 경찰과 면 직원이 도착했다. 비탈은 곧 노란 테이프로 둘러졌다. 발자국을 기록하는 이 흙의 경사를 재는 이 카메라로 주변을 찍는 이 작업은 서두르지 않았다. 스님은 로프를 풀어 허리에서 내리고 장화를 고쳐 신었다. 그리고 종이에 적힌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다. 나무는 기억한다. 나는 잊었다. 그 문장이 비처럼 스며들었다. 기록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담당자가 고개를 들어 스님을 불렀다. 절 관계자시죠? 아까 보신 자리 어디까지 손대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스님은 자신이 손끝으로 흙을 쓸었던 범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해서 보겠습니다. 라고 짧게 답했다. 다시 비탈. 흙은 오전보다 더 차갑지 않았다. 해가 구름 뒤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기를 조금씩 빼내는 중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작업자들은 얕게 긁어내며 어제 오늘 무너진 부분과 오래전 층을 가려냈다. 얕은 깊이에서 천의 결이 하나 더 드러났다. 매듭의 방향. 그것은 급히 묶은 것이 아니라 단단히 다짐한 손모양이었다. 스님은 말없이 숨을 골랐다. 이곳에 누군가의 마지막 배려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최후의 회피였을까? 어느 쪽이든 땅은 말없이 기억하고 있었다. 한참 뒤 천 아래에서 조금 다른 감촉이 나왔다. 삼날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야 알 수 있는 느낌. 마른 나무가 닿을 때 나는 그 작은 응응답. 작업자는 손등으로 주변 흙을 밀어내고 아주 작은 나무 조각을 꺼냈다. 동그란 알을 하나 깎아 만든 듯한 조각. 표면에 세월이 매끈히 앉아 있었고 한쪽에는 머리카락처럼 가는 금이 뻗어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스님은 어딘가에서 본 선이라는 생각을 했다. 정확히 어디서였는지 떠올리려 할수록 선은 더 얇아졌다. 여기 묶인 천을 조금만 더 들어 올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주변을 단단히 보강한 뒤 매듭의 한쪽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안쪽에는 작게 접힌 천더미가 한 겹 더 있었고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조용히 기대어 있었다. 작업자는 그것을 즉시 꺼내지 않았다. 먼저 주변 흙을 덮어 다시 지지대를 만들었다. 서두르면 모든 선이 무너지기 쉽다. 다만 확인해야 할 것 하나가 있었다. 금이 든 나무 조각이 혼자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혹시 절에서 사용하시는 기도구 중에 나무 알로 엮은 게 있습니까? 담당자의 물음에 스님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와 다른
말끝을 조심스레 말아 올리려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미지가 번개처럼 스쳤다. 다면 스님의 손목, 오래전 사진 속 약간 금이 간 나무 염주 한 줄. 스님은 요사체로 달려가 서랍을 뒤졌다. 빛이 발에 사진첩 가장자리에 낡은 비닐 포켓이 붙어 있었다. 거기엔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다면 스님이 웃으며 차를 따르던 사진이 있었다. 손목 근처에 보이는 염주, 확대경을 가져다다 대자 두 알 사이로 얇은 금이 비스듬히 지나가 있었다. 방향이 같았다. 깊이가 비슷했다. 스님은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이 일치가 뜻하는 바를 아직 말로 건드려선 안 된다고 느꼈다. 먼저 땅이 보여주는 것을 끝까지 봐야 했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더 모였다. 누구는 입술을 깨물고 누구는 두 손을 모아 가만히 서 있었다. 박은주는 노인에게 자리를 내주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바람이 그쳤네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그치지. 그럴 때가 되면 늘 그치더라. 노인의 말에는 특정한 이름이 없었지만 말끝에는 확실한 누군가가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질까봐 그저 입술 안쪽에서만 부르는 이름. 오후가 기울 무렵 1차 정리가 끝났다. 담당자는 천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기로 하고 일단 표식과 보호막을 씌웠다. 그 사이 스님은 면사무소 회의실로 불려갔다. 자개 상자에서 꺼낸 기록들이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담당 공무원과 경찰, 마을 대표 몇 사람이 둘러앉았다. 스님은 다면 스님의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읽었다. 중간중간 누구의 기침도 들리지 않았다. 마지막 줄에 이르자 공무원이 말끝을 가다듬었다. 즉, 당시 사고 가능성을 알고 계셨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두려움이 기록을 가늘게 만들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백이라기보다 미완의 고백에 가까워 보입니다. 말이 끝나자 누군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합의나 결론을 서두르지 않으려는 기색이 회의실에 오래 머물렀다. 회의가 끝나갈 때 스님의 전화가 짧게 울렸다. 비탈에서 작업하던 이가 남긴 문자였다. 천 사이에서 나온 나무 조각이 더 있습니다. 염주로 보입니다. 금이 있는 알이 여러 개. 스님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소리내어 반응하기보다 한 호흡 더 세밀하게 쉬고 싶었다. 금이 많은 것은 우연일 수 있다. 세월이 지나면 어디에나 금은 생긴다. 그러나 방향과 깊이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라 부르기 어렵다. 마음 한쪽이 조용히 갈라지는 느낌. 하지만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갑지만은 않았다. 해가 기울며 산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스님은 다시 비탈로 올라갔다. 노란 테이프 바깥에서 사람들이 길을 내주었다. 작업자는 장갑을 벗고 투명한 케이스를 내밀었다. 케이스 안에는 나무알이 줄로 엮인 염주 한 줄이 얌전히 누워 있었다. 몇몇 알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금이 길게 혹은 짧게 그어져 있었다. 스님은 케이스를 양손으로 받들어 들었다. 빛에 비춰보면 금이 선처럼 반짝였다가 다시 나무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케이스를 내려놓지 않은 채 자개 상자 속 사진을 떠올렸다. 다면 스님의 손목, 사진 속 그 미소, 그리고 그 곁을 지나던 바람. 이 염주 누구 것인지 아직 말하지 맙시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해야 할 다음 일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뱀은 여전히 마당 끝에서 느티나무를 보고 있었다. 하늘은 저녁을 재촉하지 않았다. 아주 짧은 고요가 비탈 위에 내려앉았다. 스님은 케이스를 가슴 앞에 단단히 안았다. 손끝에 전해지는 나무의 천 같은 것이 있었다. 금이 간 자리에 손을 대진 않았다. 대신 눈으로만 그 금을 따라갔다.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흘렀는지, 왜 멈춘 듯 보이다가도 저 혼자 이어지는지. 물기가 가신 바람이 한번 지나가자 염주의 매듭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오래 미뤄둔 문장을 이제 끝내자는 듯. 그러나 스님은 그 문장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였다. 남은 한 줄은 내일 새벽의 숨으로 마저 읽어야 했다. 해가 뜨기도 전 비탈은 물을 다 마신 듯 고요했다. 노란 테이프 너머에서는 장갑 낀 손들이 천의 매듭을 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우 스님은 소매를 걷고 숨을 낮췄다. 오늘은 말보다 호흡이 먼저였다. 뱀은 여전히 마당 끝 돌 위에서 느티나무 쪽을 보고 있었다. 밤새 한 번도 자세를 바꾸지 않은 듯 했다. 담당자는 가장 바깥 겹에 젖은 천을 조심스럽게 들추고 작은 붓으로 흙가루를 털어냈다. 안쪽에는 더 얇은 천이 한 겹, 그 사이에 무언가가 평평하게 눕혀져 있었다. 지금은 멈추자는 손짓이 돌았다. 기록과 촬영을 더하고 주변 지지를 보강한 뒤 마침내 안쪽 천을 살짝 걷었다. 먼저 나온 건 손바닥만한 나무 조각이었다. 얇고 반달처럼 깎였고 한쪽에 어린 글씨 두 자가 바늘땀으로 새겨져 있었다. 하람. 목소리들은 입술 안쪽에서 멈췄다. 누군가가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더 깊은 확인은 오후로 미뤄졌다. 식별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방향은 정해졌다. 면사무소에서 꺼내온 오래된 학인 명부에도 하람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다면 스님이 남긴 기록의 날짜와 아이가 사라진 해가 겹쳤다. 화거는 조심스러웠지만 모두의 눈빛은 같은 자리로 모였다. 진우 스님은 손바닥에 염주 케이스를 올려놓고 명부 위에 하람 글자를 한 번 더 읽었다. 금이 간 알들이 빛에 반짝였다 꺼졌다. 방향과 길이가 오래전 사진 속과 유사했다. 점심 무렵 마을 사람들과 절 식구들이 법당 앞에 조용히 둘러섰다. 담당자는 작업을 정리해 오후에 땅을 닫겠다고 말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다. 이름을 불러주는 일. 진우 스님은 작은 청동 방울을 들어 한 번 울렸다. 맑은 소리가 처마 밑 그림자들을 깨우듯 번져갔다. 하람. 스님이 천천히 그러나 머뭇거림 없이 불렀다. 바람이 살짝 방향을 바꿨다. 종소리에 맞춰 누군가는 합장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말로 꺼내지 못한 시간들이 그 이름의 뒤쪽에 차례로 서는 듯했다. 오후가 되어 땅은 다시 덮였다. 빈 곳이 더 이상 입을 열지 않도록 흙과 지지대가 단단히 기대를 이루었다. 표식은 가려졌고 비탈 옆에는 조그만 돌을 네모지게 맞춰 놓았다. 임시 표지였다. 이름을 새긴 비석은 며칠 뒤에야 도착할 터였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시작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 기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 스님은 자개 상자에서 따면 스님의 마지막 기록을 꺼내 들었다. 그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모여 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다면 스님은 기록 속에서 자신을 숨기려 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는 느티나무와 종소리를 적었습니다. 길을 잘못 고른 밤이 있었다고. 그 뒤로 그는 죽는 날까지 이 비탈을 바라봤습니다.
말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낮게 났다가 금세 가라앉았다. 스님은 기록을 덮고 고개를 숙였다. 오늘 우리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늦었지만 늦었다고 멈출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한 줄씩 돌아가며 작은 흰천 조각에 글자를 적었다. 누군가는 미안하다고, 누군가는 돌아와서 고맙다고, 또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점 하나만 찍었다. 천 조각들은 느티나무 가지 낮은 곳에 조용히 묶였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흰 조각들이 살짝살짝 떨렸다. 종소리가 아니어도 나무가 스스로 소리를 내는 듯 했다. 박은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바람종 하나를 꺼내 가지에 달았다. 종은 처음엔 말을 아끼듯 가만히 있었다. 그때 마당 끝 돌 위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모두가 자연스레 고개를 돌렸다. 검은 뱀이 몸을 느리게 풀어 비탈 쪽으로 미끄러지듯 내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스님은 손을 들어 조용히 멈추라는 뜻을 보냈다. 뱀은 느티나무 아래 돌 4개가 맞춰진 자리 앞에서 멈췄다. 고개를 아주 낮게 숙이고 이마를 대듯 돌에 살짝 닿았다. 그 자세로 한참을 있었다. 종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종소리가 들린 것처럼 마음이 흔들렸다. 바람이 한 차례 크게 지나갔다. 나무집 사이로 햇빛이 금빛 가루처럼 흘러 들어왔다. 누군가의 숨이 그 빛에 섞여 풀리는 듯했다. 뱀은 고개를 들고 한 번 더 느티나무를 바라봤다. 그리고 몸을 돌려 숲 쪽으로 사라졌다. 잔등이 검은 선이 풀잎을 스치며 지나갔다. 누구도 뒤를 쫓지 않았다. 떠나는 길을 막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모두가 동시에 깨달은 얼굴이었다. 해가 기울며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가을 소리는 유난히 맑았다. 진우 스님은 작은 돌 4개 앞에 앉았다. 곁에는 염주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그는 케이스를 열지 않았다. 대신 손끝으로 돌의 모서리를 한 번씩 쓸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전해졌다. 하람, 스님이 다시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은 없었지만 느티나무 가지의 흰 천 조각 하나가 바람을 타고 더 멀리 흔들렸다. 며칠 뒤 작은 비석이 도착했다. 회색빛의 얇은 돌의 하람 2글자와 간단한 날짜. 비를 맞아도 금세 말라버릴 만큼 결이 고운 돌이었다. 재를 올리는 날 마을 사람들은 절집으로 음식을 조금씩 가져왔다. 누군가는 배추잎 사이에 찹쌀을 싸서, 누군가는 조용히 구운 감자를 한 바구니 담아왔다. 스님은 큰 의식 대신 짧은 문구와 낮은 합장으로 제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청동 방울을 3번 울렸다. 종소리는 멀리까지 가지 않고 사람들 어깨 위에 가만히 내려앉는 듯했다. 식후에 사람들은 말이 조금 많아졌다. 그러나 그 말들은 누군가를 탓하거나 억지로 결론을 서두르려 하지 않았다. 이제 나무 그늘이 다르게 보이네. 한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늘 속에도 빛이 있구먼. 박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다 좀 덜 무서워해도 되겠죠. 누군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응, 덜 무서워하고 조금 더 기억하자. 저녁 무렵 바람종이 처음으로 스스로 울렸다. 맑고 짧은 소리였다. 놀란 이들이 고개를 들자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작은 새 한 마리가 지나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 지키는 것은 나무도 종도 뱀도 아니었을지 모른다. 우리 마음 한쪽에서 제때 울리던 작은 소리. 길을 잃지 말라고, 서두르지 말라고, 이름을 잊지 말라고. 밤이 되자 운해함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마당의 돌들은 제자리를 찾은 듯 단단했고 물기는 발자국 모양을 지우며 흙 속으로 스며들었다. 진우 스님은 법당 문을 닫기 전 비석 앞에 잠깐 멈춰 섰다. 염주를 꺼내 들고 금이 간 알 하나를 엄지로 느꼈다. 그 금이 더는 상처가 아닌 방향처럼 느껴졌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얇고 고요한 선. 스님은 빙긋 웃었다. 그리고 작은 방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울렸다. 소리는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아들을 만큼 충분했다.